상단은 대략 한 5천에서 5,500 정도. 이런 평균으로 증권사들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반도체는 올해는 그 어떤 거품론하고 성장론하고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는 대표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이제 특별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올해 증권사들의 이제 연간 전망 기획 자료를 좀 모아 오셨는데, 올해 증권사 연간 전망, 일단은 좀 보니까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느낌이 보통 이제 2026년 올해 이제 전망치를 2025년 빠르면 이제 11월부터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내놓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못 찾은 것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YG 리포트라는, 이 리포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대략 한 10여 개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좀 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뭐, 이번에 전망하기가 좀 어려웠었는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냈는지, 그거는 제가 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10여 개 증권사에서 좀 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다 대형 주사부터 섞어서 그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상고 하중 정도 좀 나타날 것으로 증권사들은 좀 보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겹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작년에 25년도에 좋았었던 섹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한 가지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밸류가 절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과 PER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그러면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이게 증권가들의 전망인데요. 뭐 하단은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단은 대략 한 5천에서 5,500 정도. 이런 평균으로 증권사들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요거는 이제 꼭 뭐 그거로 끝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올해 갔다가 밀린다 하더라도 대략 한 5천에서 5,50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오신 자료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제가 증권사별로 자료를 좀 모았고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내용들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작년 거를 리뷰를 해보면 이게 12월 초 기준입니다. 12월 초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는 70% 올랐어요. 코스피는 70% 올랐고, 금도 지금 뭐 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니케이라든지 S&P 상해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코스피가 상승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재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그 기저효과라고 그래야 되겠죠.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들을 키맞추기 차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폭이 커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이한 것은 비트코인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축통화로 뭐 아니면 뭐 보유 자산으로 넣는다 그랬다가 그런 얘기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는 컸었다라는 것이 작년 2025년에 대한 리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본 거고, 그러면 2026년 올해 전망에서도 좀 놓고 보면, 먼저 삼성증권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3개 증권사를 봤습니다. 맥쿼리랑 시티, 모건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500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통점들을 놓고 보면 유동성이 풍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맥쿼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종목들이고, 시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좀 넣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리포트가 나온 게 12월 초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LG엔솔에 잇따른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전망대를 놓고 보면 글로벌 유동성, 이제 삼성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해도 유동성이 풍부할 걸로 봐요. 도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금리는 떨어지지만 M2 증가율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M2 증가율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M2라는 것이, 그러니까 M1은 우리가 이제 화폐 발행량이고 M2는 우리가 화폐가 계속해서 승수 효과를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게 2021년에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2020년부터 코로나 때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소위 동학개미 운동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후유증으로 금리를 좀 올렸고 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태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다라면 2021년에 이러한 소위 유동성에 의한 시장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삼성증권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삼성증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지수를 올해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해는 이제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는 대표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면 분기에 대한 이익이 올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피크를 찍고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삼성전자가 새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의 TPU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이제 12월 4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뒤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는 그 어떤 거품론하고 성장론하고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는 대표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 자료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꼭 맞냐 틀리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료는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 극심하게 전체적인 성장세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맞부딪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AI 확장인데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로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은 칩과 반도체 부분들이 많이 올랐죠.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D램, 랜드, 뭐 소부장, 그다음에 기판, 패키징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올랐죠. 우리가 액침 냉각이라든지 전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내년도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에서 왼쪽으로 와서 이제 피지컬 AI,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도 좀 올랐습니다만 내년에는 온디바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성이 커져갈 것으로 봐요. 이게 다 AI 섹터거든요. 이런 AI 섹터들에 대한 주도 확장성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5년에 소위 반도체를 AI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와 온디바이스 의료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고 이거는 백업이죠. 백업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청바지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제 많이 비유를 했는데 저는 올해에는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청바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칩 반도체는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들은 여전히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을 것이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가 칩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간에 이런 것들이 백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청바지 만드는 회사는 냉각과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서 이해를 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우리가 올해 2026년 전망을 놓고 보면 재정 부양으로 리레이팅 된다. 세 가지 리레이팅 요소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으로서 이제 될 것이고 기준금리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국민성장 펀드에서 2천억 우리가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1조 정도 가까이 이제 정부가 다양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을 따르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AI와 관련된 부분들, 신성장, 혁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1조 넘게 투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놓고 보면 제도가 이제 변할 겁니다.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법과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50억 갖고 작년에 상당히 조금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러한 한번 부침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매를 맞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빨라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올해 또 이제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는 건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지금 올해 이익 모멘텀이 4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80조 정도였는데 다른 증권사 자료랑 거의 흡사해요. 이게 증권사들마다 이게 조사하는 방식과 이것들이 다를 텐데, 다른 증권사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에 250조를 예상하고 올해는 410조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가 아직 추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올해 400조 영업이익이 났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요 데이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PER이 11배가 안 됩니다. 요거는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단순 계산이에요. 오히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오차가 없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PER은 우리가 이익 모멘텀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PER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PBR은 2.3배지만 PER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스피가 대만과 일본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뭐 한 50% 정도 우리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ROE는 높은데 PER이 낮다라는 것은 이 결국 ROE에 따라서 PER이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은 좀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TSMC가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 ROE가 10%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토픽 지수는 PER이 16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증권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어쨌든 내년도 상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거고, 특히 잠깐만, 이건 근데 삼성증권의 건 아니죠?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글로벌 IB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고, 삼성증권은 특별히 지수 전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지수 전망치를 좀 모아가지고 모 방송에서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앵커리징 된다, 집착을 한다. 꼭 그것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에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은 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수가 얼마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또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 간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해는 좀 긍정적이다. 물론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전제를 깔긴 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올해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익이 400조인데 뒤에 가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가 200조 할 걸로 봐요. 반도체가 200조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가 200조 하면 드디어 이제 하이닉스가 100조 시대를 빠르면 올해, 늦어도 이제 내년에 열게 되면, 그러면 하이닉스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보시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5,500 가면 삼성전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대략 15만 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면 지수 5,500 가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5,500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가도 삼성전자의 밸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밸류도 상당히 이익이 나니까, 그러면서 저는 내년도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여건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일단 이익이 늘어난다. 특히 반도체가. 두 번째는 환율이 1,480원대에서
작년 말에 우리가 1,450원대로 이제 끝나지 네, 않았습니까? 좀 갑작스럽게 떨어졌죠. 갑작스럽게 떨어졌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올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환율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작년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샀는데 그들은 결국 환차손을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외국인들의 수급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참 재밌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의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 상고하저, 그러니까 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말 타겟 목표가 5,500에서 5,000포인트 정도 이러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궤적은 다른 증권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울기만 조금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익 모멘텀을 따라간다. 삼성증권도 이익 모멘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익 모멘텀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주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확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AI가 투자 대비 수익성 논제, 그러니까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현대차만의 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ROE가 낮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분들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들로서 풀어나가려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이익 중에 몇 프로 배당을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중에 몇 프로 배당을 주느냐는 건데 배당 성향을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앞으로 늘어나면 우측으로 시프트 하겠죠? 그런 부분들 되면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작았던 거예요? 한국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기업들의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굳이 그 배당을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대주주들이 서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았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그동안에 성장에 이제 주력을 했었죠. 성장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재투자가 좋았다라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에 따른 재투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들의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배당 성향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아주 적절하신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앞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증권에서도 PR이 11배가 안 된다 그랬죠. 이것도 현대차증권도 PR이 지금 11배가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R이 낮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률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트를 보게 된다면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 PR로 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 이것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쳐다보는 건 이제 미국이죠. 이제 대만 수준이라든지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PR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대차증권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 이 좀 재밌는 자료인데요. 요거 가지고 또 뭐 경제평론가가 좀 어떤 방송에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지분이 낮으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라는 것이 꼭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데 꼭 채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룸이 조금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조금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애들이 움직여요.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사이즈가 큰 애들이 움직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방, 원전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 네.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뷰티라든지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은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 이제 작년 막판에 어떤 조금 개인들의 어떤 그 리밸런스 이런 것들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이런 대형주들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요거는 올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10월 달에 지수가 올랐고 11월, 12월에 조정을 조금 살짝 받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2026년에도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승 기간에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차증권의 얘기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세장 주도 섹터 마지막 1년간 주도했던 섹터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선기계, 뭐 큰 섹터들이 움직인다. 어쨌든 요 섹터들은 작년에도 움직였고 올해도 움직였다. 어떤 의미를 주든지 간에 이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증권 마지막인데요. 2026년 전망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순매수 기간 동안에 코스닥이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코스닥 글쎄요, 뭐 작년 말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비슷하게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퇴출시킨다, IPO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AI에 대한 상장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역시 코스피가 강할 때는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현재 고객들이 주식을 파는 것을 빼지 않고 고객 예탁금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올해에도 풍부한 유동성,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유동성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올해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게 현대차증권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증권이네요. 예, 바로 이제 하나증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코스피가 연속 3년 동안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현재 지금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야, 아까 400조 얘기했는데 왜 300조야? 용어로 보면 이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놓고 보면 대략 한 270조 정도 순이익, 그러니까 400조 정도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은 대략 한 270조 정도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이제 비용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의 영업이익만큼 올해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는 점도 2026년 올해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봤듯이 잠깐 조정 이후에 회복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길었던 기간들을 놓고 보면 외부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좀 길었을 뿐이고 내부에서 왔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PR에 대한 우리가 이제 낮은 PR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순이익이 기여하는 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이익에 올해는 좀 기대해보자. 라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증권사들의 전망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제외할 때 업종 순이익은 167조로 전년 대비 19%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제 순이익 중심으로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하나증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수출이 결정할 것이다. 수출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가 수출이 그러면 어떤 게 많이 늘어날 것이냐?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의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조금 더해서 식음료, 화장품,
뷰티, 그 다음에 이제 한일령에 따른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돈을 좀 벌어오겠죠. 달러를 많이 벌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벌어들여오면 지금 이제 달러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환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환전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환율이 안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환차익을 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수출 경쟁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영이네요. 예, 신영이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앞서 우리가 삼성증권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놓고 보면 410조입니다.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하던 제외하던 이익이 올해는 급성장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익 성장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신영증권에 대한 리포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ROE가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앞으로 반도체 ROE가 이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네. ROE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내 돈을 몇 프로씩 굴려주느냐라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ROE가 낮아서 올라갔을 때 이런 어떤 사이클들을 놓고 보면 차화정 특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어떤 특수들이 있었을 때 ROE가 올라가니까 AI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 레벨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절대 레벨 대비 평범한 수준 정도니까 이게 평균 값인데 평균 값에서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거품론을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ROE만 놓고 보면 올해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앞서도 잠깐 다른 증권사도 봤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큰 주식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을 놓고 보면 여전히 11배 이하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고 PBR이 좀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PBR에서 이제 PR로 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이제 신영증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COE 같은 경우 우리가 요구 수익률에 따른 이제 지수를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한 8%에서 9% 정도, ROE가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되면 지수가 4,200대 지금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더욱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ROE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요구 수익률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낮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은 낮아지죠. 왜냐하면 금리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서 이제 ROE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신영증권은 내년도 5,000포인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은요? 대신증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6년 전망을 여러 가지 한 5,500 정도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EPS 조정이라든지 선행 PR들을 놓고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1배 미치인데 12.5배 정도 이렇게 좀 더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수준 놓고 보면 5,50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를 명확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는 정도로 대신증권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EPS와 코스피 상승의 상관관계는 0.9. 이 상관관계가 뭐냐면 선행 EPS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같이 이제 딱 이게 상관관계가 1이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EPS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EPS가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0.9만 하더라도 거의 논문 쓸 때 0.9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2%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신증권의 이익 전망에 따라서 앞서 계속 이익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전히 EPS 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신증권은 EPS에 이제 주력을 하면서 앞으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증권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 넣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나 넣어서 차트가 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요게 이제 대신증권 나온 게 11월 말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다는 이제 마치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4,200선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추세를 결국 여기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하단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요 추세를 이어가면 5,500까지 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 하반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신증권은 보고 있는 거고요. 요 표는 앞서 현대차증권과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하반기 때 가서 좀 조정을 받는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 전망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주들, 성장주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1분기에는 살짝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수출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배당주들로 가면서 비중 축소 전략을 펼치자. 이것이 대신증권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NH증권은요? 예, NH증권을 놓고 보면 AI 성장세가 좀 늘어난다.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는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AI에서부터 GPU, HBM, 메모리, 전력 인프라 이렇게 확장성이 있으니까 올해는 뭘 봐야 된다? 이 뒷단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네. 전력 인프라를 봐야 된다. 여전히 이런 것들을 다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뒷단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비슷한 표인 것 같아요. 올해 2분기까지 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결국 미국 중간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IT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다가 결국 중간선거로 흔들릴 것이다. 요거는 지금 이제 눈에 익숙해지셨죠? 많이 익숙해지신 그런 표다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놓고 보면 어디가 이제 갈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NH는 2, 3분기까지 상승을 봐요. 1분기에 살짝 조정이 오고 요 부분에 사이가 있습니다만 2분기 때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분기에 이제 조정이 나타날 것은 페드의 의장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중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T 캐펙스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리 전망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증권사들을 갖고 와서 이제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전망이니까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섞어서 보시면 올해는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어놔야 하반기 때 갈수록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 현대차, 하나신영, 대신, NH증권의 이제 총 6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번 저희가 모아서 한번 봤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의 전망이 뭐 그대로 맞진 않겠지만 그렇죠. 다수의 증권사가 어쨌든 대부분 다 위를 보고 있고 위로도 좀 더 그 상승폭도 좀 크게 보는 것 같고요. 한데 보통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다 뭐 증권사보다 뭐 크게 다른 편은 아니잖아요. 크게 비슷한 편일 때는 조금 역사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봤을 때 이게 똑같진 않아도 이 방향성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냥 체감적으로.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리포트들을 볼 때 이렇게 시야가 뚜렷한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 갈립니다. 전망을 하더라도 올해 전망 같은 경우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보통 반반씩 갈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도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조금씩 갈립니다. 네. 아무리 대형주들이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올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것들은 이 증권사만의 꼭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들도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뚜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익이 늘어나는 게 반도체에서 너무 확연히 보여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너무 뚜렷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해서 5,500까지 간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한 믿음 하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투자에 따른 유동성에 따라서 지수는 올라갈 걸로 봐요. 하지만 올해 투자는 작년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4,200에서 5,500까지 간다라고 치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셨던 분들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뭐 전력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히 갖고 계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던 분들보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약간의 리밸런싱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관행적으로 느꼈던 건데요. 길게 수익률을 냈었던 해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학습 효과에 따라서 다음 해에도 길게 가려고 해요. 거기서 많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면 그 다음 해에는 방망이를 다소 조금 짧게 잡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될 거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기대감 갖고 올라갔던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 기대감 갖고 올랐던 주식들의 성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실적이 나오느냐, 로봇 실적 나오니, 원전 실적 나오니, 그 다음에 AI 쪽에서 실적 나오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클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롤링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